자, 240쪽에 동산물권의 변동인데요. 동산물권의 변동은 원칙적으로 시험에 내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우리 이제 부동산만 보니까. 그래서 동산물권 변동은 권리자로부터의 취득이라고 해서 인도의 종류 4가지가 나오고, 한 장 넘겨보시면 선의취득이 나오는데, 선의취득은 우리가 공신력 할 때 봤죠. 부동산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데 동산의 경우에는 점유의 공신력을 인정하죠.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선의취득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시간 나실 때 참고로 한번 보시고, 뭘 좀 볼 거냐면 240쪽에 인도의 종류 4가지를 볼 거예요. 240쪽에 240쪽 써 있잖아요. 쪽수가 밑에 4가지죠. 4가지. 그러니까 이건 왜 보냐면 그 인도를 하게 되면 당연히 점유가 이전되잖아요. 근데 이제 점유권은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니까 용어가 어떤 건지 확인하시라는 거고, 현실의 인도와 간이 인도, 그리고 점유 계정, 그 다음에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 여기 4가지가 인도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야 받아라 이렇게 주는 거, 그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현실 인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노트북을 넘겨줬어요. 직접 주는 거죠. 이게 현실 인도예요. 그러면 이제 점유가 갑에게서 을로 이전돼요. 근데 간 인도는 뭐냐면,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요 을한테 노트북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임차인이에요. 근데 이 노트북을 써보니까 이게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 갑이 을한테 이 부동산을, 이 노트북을 삽니다. 매수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임차인에서 뭘로 바뀌냐면 소유자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칙대로 하려면 임대차를 끝내고 을에게 노트북을 넘겨주고 매매 계약을 해서 다시 받아와야죠. 그게 현실의 인도예요. 근데 굳이 갑이 계속 쓸 건데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의사표시만으로 인도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 어때요? 간이하죠. 간편하다는 거. 간편한 인도. 이게 간 인도고요. 그 다음에 점유 계정은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노트북의 소유자예요. 소유자. 근데 이제 이 노트북 가지고 맨날 이제 게임을 하는데, 게임하다 보니까 돈이 좀 필요하잖아요. 아이템도 사야 되고 아바타 옷도 입혀야 되고 이러니까 얘가 이거를 을한테 팔아요. 그럼 이번에는 누가 양도를 받는 거예요? 양수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게임하려고 사는 거니까 당연히 팔고 다시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뭐 할까요? 빌려와요. 그렇죠?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은 인도를 받았지만 직접 점유를 해요? 간접 점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간접 점유. 이런 인도를 뭐라고 하냐면 점유 계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인도랑 다른 점은, 간인도는 누가 넘겨받는 거예요? 갑이 넘겨받는 거예요. 갑이 얘가 이제 결국 돈 내고 사는 거니까 얘가 인도받는 건데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얘가 계속 사용한다. 이게 간인도고, 점유 계정이라는 건 을이 양수인이에요. 을이 인도를 받는데 사용은 누가 계속 한다는 거예요? 갑이 계속 한다. 이런 것을 점유 계정이라 하고, 그럼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는 뭐냐면 갑이 을에게 노트북을 얘한테 빌려줬어요. 임차했다. 그러면 소유자인 갑은 임차인에게 나중에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 있는데, 근데 이 갑이 노트북을 병한테 예를 들어 팔았다. 그러면 현실의 인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임차인한테 받아서 주면 되죠. 그런데 얘가 계속 사용하고 있으니까 뭘 넘기는 거냐면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양도하고, 그 사실을 얘한테 뭘 해주면 되겠어요? 통지해주면 얘가 나중에 받아가면 되는 거죠. 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도 인도의 한 종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험에 한번 이런 게 나왔어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로 간접 점유가 이전되어진다. OX예요. 쟤 뭐라는 거야? 이러지 말고 다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로 간접 점유가 이전되어진다. OX. 맞죠? 그러니까 지금 얘가 직접 점유하고 있어요? 간접 점유? 간접 점유하고 있잖아요. 간접 점유하고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양도하면 점유가 넘어가는데 직접 점유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간접 점유.
현실의 인도는 간접 점유가 이전돼요? 직접 점유가 이전돼요? 직접 점유가 넘어가는 거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조문을 좀 볼게요. 조문만 보면 240쪽에 맨 밑에 이랑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이게 기본 인도고요. 오른쪽에 간 인도 볼게요. 188조 2항.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는 여기서 양수인은 누구예요? 저 그림에서 보면 갑이 이미 점유하고 있으면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왔다 갔다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의사표시만으로 인도 효력이 생기고요. 밑에 점유 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이 양수인이 누구예요? 을이죠. 을. 그러니까 을이 샀는데 사용은 누가 계속한다고요? 갑이 계속 점유한다. 이게 이제 점유 규정이고 그 다음에 4번에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 190조를 보면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이번에는 뭘 인도한 거냐면 반환 청구권,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양도해서 간접 점유가 이전된다. 인도 방법 이해되셨어요? 네, 이렇게 네 가지가 인도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총론의 마지막이 나오죠. 물권의 소멸입니다. 물권의 소멸. 244쪽이에요. 244쪽. 그 물권이 소멸되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목적물의 멸실이라든지 또는 기간의 만료, 혼동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밑에 멸실이 나오죠. 여기서 좀 확인하실 점은 그 포락팔레요. 포락이라는 건 이제 바닷물이 넘쳐서 토지가 잠겨버린 거죠. 근데 나중에 제방 등의 축조로 다시 성토화되면 소멸되었던 소유권, 사건이 부활하지 않아요. 부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죠. 마지막에 제방의 축조 등으로 다시 성토화되었다 할지라도 종전의 사건이 되살아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소멸시효가 나오는데 물권 중에서 소멸시효에 걸리는 건 뭐가 있어요? 용익물권, 그렇죠? 용익물권, 그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혼동 나오죠. 포락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 하천법이나 이런 거 중개 실무 시간에 배우는 게 있을 텐데 그건 중개사법 시간에 보시고 민법에서는 이것만 보시면 돼요. 성토되면 사건이 부활해야 안 해요? 안 한다라는 게 판례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 물권 중에서 소멸시효에 걸리는 건 용익물권밖에 없고 몇 년에 걸리냐면 20년에 걸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당권 이런 건 소멸시효에 걸려야 안 걸려? 저당권은 용익물권이 아니니까 걸리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용익물권만 소멸시효에 걸린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지금 이거 할 때는 아니잖아요. 용익물권 3개 그런 게 소멸시효에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혼동 나옵니다. 혼동. 이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혼동이라고 했고 191조 1항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3자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예를 들어 지상권을 설정을 해주었는데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해서 얘가 이제 소유자가 되었다. 소유권 등기를 하면 그러니까 지상권자가 소유자가 되었으니까 이 지상권은 이제 필요가 없죠. 필요 없으면 소멸되는데 그것을 혼동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소멸되는 것은 을이 이 지상권을 포함하는 더 큰 권리를 취득했기 때문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한번 보세요. 갑이 을한테 지상권을 설정을 해줬어요. 얘가 이제 소유자예요. 근데 을이 갑한테 돈을 빌려주었다.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땅 주인한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거야. 이게 무슨 담보죠? 양도담보죠. 우리 그저께 봤던 거죠. 그러니까 돈 빌리고 가등기하면 가등기 담보고 이전 등기하면 양도담보. 그러니까 양도담보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면 그러면 이 지상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느냐라는 문제예요. 혼동으로 소멸해야 하나요?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뭘 취득한 게 아니니까. 소유권 취득. 얘가 소유자가 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는 이미 돼 있고 청산을 해야죠. 가등기담보법상의 청산을 끝내야 소유자가 되는 거고 지금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혼동의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우리 화요일 날, 일요일 날 이것도 봤어요. 갑이 을에게 주택을 임차해서 얘가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춰서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그런 후에 갑이 병에게 이 주택을 매매하거나 증여하거나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이 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모두 다 승계하게 돼요. 그래서 보증금 반환은 누구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병에게. 얘가 다 승계하는 거죠. 얘는 면책되는 거고 물론 뭘 하면 승계 안 된다고 했어요? 이의제기하면. 이의제기하면 그렇죠. 아직은 뭐 복습하실 시간이 없었을 거니까 이의제기하면 얘한테 할 수 있다라고 했고 근데 그때 어떤 판례를 봤냐면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갑이 병에게 양도담보를 해요. 양도담보. 양도담보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 얘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얘는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땅 주인인데 을이 토지를 임차해서 건물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 건물의 소유권이 병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때 넘어가는 것은 소유권만 넘어갈까요? 토지 임차권도 넘어갈까요? 반대 약정이 없는 한 주된 권리가 넘어가면 종된 권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원래 임차인은 누구였어요? 을이었는데 이제 누가 돼요? 병. 그렇게 되면 임차권이 양도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 이 경우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느냐 얻지 않아도 되느냐 문제가 생기겠죠? 얻어야 될까요? 얻지 않아야 될까요? 얻어야 되고요. 이게 설령 경매라 하더라도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얘는 대항할 수 없어요. 얘가 임대차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지하고 철거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주고 을이 토지 임차인인데 토지 임차인이 건물을 지어서 병이라는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왜 해줬냐면 돈 빌리고 해준 거야. 양도담보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거야. 그러자 이 토지 소유자가 어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네. 그러면 임차권도 양도가 됐고 나한테 승낙을 받은 바 없으니 임차권의 무단 양도다 이러면서 임대차 계약 해지를 주장한 사건이야. 해지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되겠어요? 양도담보로 등기한 건 소유권이 넘어간 게 아니에요. 그러면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다면 종된 권리인 토지 임차권도 양도된 적이 없어요. 그럼 이건 임차권의 무단 양도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래서 양도담보로 등기가 넘어간 건 소유권의 변동이 없고요. 그럼 언제 변동된다고요? 청산 절차가 완료가 되면 그때 변동이 돼요. 자, 그러면 계속 볼게요. 얘가 이제 소유자로서 소유권을 취득하면 혼동으로 소멸하는데 이게 등기해야 소멸해요? 등기 없이 소멸해요? 등기 없이 소멸하죠. 이건 뭐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이니까 등기 없이 소멸하고요. 그리고 이 혼동으로 소멸되는 것은 절대적 소멸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어서 상실되면 그건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인데 이건 이전되는 게 아니라 없어져 버리죠. 그럼 절대적 소멸이에요. 근데 절대적 소멸인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절대적 소멸을 가져오게 된 이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어 소유권이 갑에게로 복귀가 됩니다. 그러면 한번 소멸했던 지상권은 영원히 소멸해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 소멸이고 이 지상권은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이 동설의 입장이고요. 당사자 간의 문제인데 그 다음에 을이 병한테 돈을 빌리고 저당을 잡혔는데 뭘 저당 잡혔냐면 지상권을 소위 이제 권리에 대한 저당이죠. 그러니까 이 저당권은 대상이 물건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권리. 그렇죠? 원칙적으로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 원칙인데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는 이 저당권이라는 이 권리는 물건뿐만 아니라 권리에도 설정할 수 있다. 지상권이나 전세권. 지역권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역권은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죠. 자, 근데
지금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해서 이 지상권이 혼동으로 소멸되어진다면 저당권의 대상이 소멸하니까 모두 없어지게 돼요. 저당권. 그러면 누가 피해를 보냐면 병이 피해를 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민법 191조 1항 단서에서는 누구를 위한 규정을 뒀냐면 제3자. 조문을 다시 볼게요. 191조 1항.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그럼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면 어느 게 더 큰 권리예요? 소유권이죠.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건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건이 제3자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누구를 위한 규정이에요? 제3자. 근데 우리 민법은 제3자를 위한 규정만을 뒀지만 우리 학설과 판례는 이걸 확대 적용해서 제3자뿐만 아니라 소유권을 취득한 본인 보호를 위해서도 소멸을 막아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건물이 있는데 갑이 소유하는 건물인데 A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 저당권자가 얘한테 이 건물을 샀어요. 그래서 A가 소유자가 되었다면 저당권은 어떻게 돼요? 혼동으로 소멸하죠? 다 똑같아요.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해요. 전세권? 소멸하죠? 예를 들어 유치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유치권?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권은 웬만하면 안 죽으니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혼동은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물론 유치권은 순서와 상관없이 경매가 실행되면 소멸해요, 존속해요? 존속. 그러니까 경매 시에는 유치권자가 자기가 경매를 신청하지 않는 한 유치권은 존속하는데 소유권 취득하면 다 혼동으로 소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B라는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었다. 그럼 얘가 소유권을 취득해서 원칙대로 혼동으로 소멸되면 2순위였던 저당권이 1순위로 승진하겠죠. 그럼 누가 피해를 볼 수 있어요? A.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제3자가 아니라 소유권을 취득한 본인 보호를 위해서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고 A가 지상권자예요. 그러면 이 지상권자가 매수하면 A가 소유자가 되면서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돼요. 근데 만약에 뒤에 후순위의 저당권이 있었어요. 그러면 얘가 지상권자가 소유자가 되어서 이게 소멸되면 후순위에 있던 저당권이 선순위에 제한이 없는 가장 빠른 강한 저당권이 되죠. 그럼 누가 피해 볼 수 있어요? A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소멸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들고 있는 두 가지 사례의 공통점은 본인 보호를 위해서 소멸하지 않는 경우인데, 그럼 본인 보호를 위해 소멸하지 않는 경우는 공통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보다 뭐가 있는 거예요? 후순위가 있는 거였죠. 그게 이제 핵심이죠. 그러니까 수험상으로는 뭐 간단해요. 소유권을 취득한 자신보다, 본인보다 여류의 권리, 후순위 권리를 말하죠. 여류의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후순위가 있으면 소멸하지 않죠. 존속하고요. 후순위가 없으면 소멸. 이 그림에서 만약에 이 B가 매수를 했어요. 그럼 B가 매수를 해서 B가 소유자가 되면 이 저당권은 존속해요? 소멸해요? 소멸하죠. 뭐가 없으니까. 후순위가 없으니까. 이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보다 후순위가 있냐 없냐만 구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우리 판례 중에서 주택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주택의 소유자가 갑이고요. A가 임차권자예요. 대항력을 물론 갖춘 경우고 B라는 근저당이 있었다. 근데 이 A라는 사람이 매수해서 소유권을 갖게 됐대요. 그러면 이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멸해요? 소멸하지 않아요? 소멸하지 않죠. 뭐가 있으니까? 후순위자가 있으니까. 그렇죠? 얘가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후순위가 있으면 존속. 그럼 만약에 저당권자가 매수한 거면 저당권은 소멸하는 거죠. 주택이 있는데 이제 갑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고 A라는 사람이 임대차를 해서 인도와 주민등록을 바쳤고요. B가 저당권을 설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주택이 경매가 실행이 되어서 임차인 A가 경락을 받아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그러면 요 A 임차권이 존속하느냐 소멸하느냐라고 물으면 어떨까요? 그렇죠. 여기 괜히 이렇게 줄을 긋은 게 아니라 얘랑 얘랑은 다르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소멸해요. 왜 소멸하겠어요?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후순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가 소유자가 되었을 때 경매로 저당권은 전부 다 소멸되니까 후순위자가 없죠. 그런 경우에는 소멸하게 돼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매매를 했을 때는 저당권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존속하는 거예요. 근데 경매가 실행되면 모든 저당권은 소멸하기 때문에 후순위자가 없는 꼴이 되는 거죠. 그 얘기고. 자, 그 다음에 그 조문 계속 볼게요. 191조 2항. 전항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오늘 자꾸 발음이 꼬이네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자인데 을에게 저당을 잡혔다. 뭘 저당 잡혔냐면 지상권을 저당 잡힌 거예요. 근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지상권을 샀어요. 지상권을 취득했다. 그럼 이건 누구 지상권이 돼요? 을. 자기 지상권에 자기의 저당권이 되니까 역시 저당권은 어떻게 돼요? 혼동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권리에 대한 저당이라서 좀 느낌이 안 올 수 있는데 뭐 이거 지상권 대신에 건물 한번 넣어보면 똑같아요. 갑의 건물에 을이 저당을 잡았는데 을이 그 건물을 산 거 자기 건물이잖아요. 그럼 자기 건물에 자기 저당이니까 혼동으로 어떻게 돼요? 소멸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건물 대신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그냥 권리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혼동이라는 건 반드시 소유권과 제한물권 사이에서만 발생하여 제한물권 상호간에도 생기는 거예요. 상호간에도 취득하면 혼동으로 소멸하게 된다. 그 얘기고 3항에 보시면 점유권에 관하여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는 권리가 아닌 거죠. 다음 페이지 보죠. 그래서 그 앞 페이지에 제3자를 위해서가 있었고요. 그리고 니은에는 누구를 위해서라고 되냐면 본인. 그렇죠? 두 가지 경우고 판례박스가 있습니다. 1번. 제목은 자신보다 여류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는다. 1번. 어느 부동산에 관해 자신의 근저당권보다 여류의 가압류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 그 근저당권자가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러면 후순위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류의 가압류자가 있다고 돼 있죠. 그럼 마지막에 소멸하지 않는다고. 2번 판례. 후순위 근저당권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러면 후순위자가 있죠. 후순위자 저당권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임차권을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괄호 3번은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물권끼리의 혼동도 발생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4번에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권리 두 개 잘 기억하셔야죠. 1번의 점유권과 2번의 광업권이에요. 그러니까 점유권과 광업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이건 뭐 성질상 병존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소멸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제가 이 책을 훔쳐서 들고 다니고 있으면 뭐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점유권이 인정이 되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마음 고쳐먹고 반성하고 소유자 만나서 사과하고 돈 내고 샀어요. 그럼 전 뭘 취득한 거예요? 소유권. 그럼 점유권은 없어져요? 둘 다 있는 거예요? 둘 다. 그러니까 점유권은 얼마든지 병존하기 때문에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아요. 또는 광업권자가 광업권을 가지고 있던 토지를 산다고 해서 광업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둘 다 존재하는 거죠. 자, 효과는 보셨어요? 절대적 소멸인데 부활할 수 있고. 자, 문제를 보죠. 물권의 소멸에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소유권과 저당권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여기서 당황하시면 안 되고 아까 소멸시에 걸리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용의물권. 나머지 소유권과 저당권은 안 걸리고요. 2번. 물권의 포기는 물권의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이다. 그렇죠? 포기는 법률행위죠. 단독행위고. 그러면 등기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해야 되죠. 3번.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포기할 수 없다.
이거 뭐 전세권에 가면 조문으로 나오는 건데 만약에 전세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전세권을 포기하면 누가 피해 보겠어요? 저당권이죠. 저당권자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포기하려면. 4번. 존속기간이 있는 지상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 만료로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한다. 용익물권이죠. 용익물권은 기간 만료되면 등기해야 소멸해요. 등기 없이 소멸해요. 등기 없이 소멸한다라고 했죠. 5번. 갑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취득한 후 그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한 병이 그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그러면 제일 빠른 게 뭐예요? 지상권이 1번 그 다음에 저당권 2번이죠. 누가 소유자가 됐어요? 병, 저당권자가. 그러면 저당권은 존속해요? 소멸해요? 소멸하죠. 뭐가 없으니까. 후순위 없어요. 그러면 이 사례에서 을이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해야 하나요? 안 하죠. 후순위가 있으니까. 그것만 구별하시면 되고요. 답은 5번 틀렸고. 자, 그다음에 이제 점유권이죠. 그 물권법 총론이 끝났고 이제 강론 점유권부터 시작인데 그 맨 밑에 192조 1항 보세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점유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는 게 아니라 뭐 하면 사실상 지배하면 정당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의 문제고요. 그 2항을 보세요.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런데 단서 조항에 204조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다. 204조는 뭐냐면 점유 회수,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야. 그러니까 1년 안에 점유물 반환을 해서 되찾아오면 점유권은 상실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오른쪽에 점유의 요소라고 해서 사실상 지배라는 말 나와 있죠. 동그라미 2번 좀 보세요. 동그라미 2번에 대지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보통 이전 등기할 때 대지 인도를 받아 점유를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전 등기했으면 언제부터 점유한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를 받아야 점유를 한 거잖아요. 같은 말인데 언제? 이전 등기할 때. 이전 등기할 때 점유한 것으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밑에 보시면 다만 소유권 보존 등기는 이전 등기와 달리 해당 토지의 양도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보존 등기는 처음으로 신축하거나 처음으로 취득하는 사람이지 누구에게 인도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존 등기의 경우에는 양도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보존 등기를 마쳤다 하여 일반적으로 그 등기 명의자가 그 무렵 다른 사람으로부터 점유를 이전받는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전 등기와 보존 등기를 구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등기는 점유의 시작을 언제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전 등기했을 때 그거는 넘겨받는 거니까. 근데 보존 등기는 양도와 관련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존 등기 시부터 점유한 것으로 인정해 줄 수는 없다는 거죠. 다음에 판례박스의 제목을 보죠. 건물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그 부지에 대한 점유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 괄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적극. 그러니까 소유자는 현실적으로 건물을 점거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그 부지에 대한 점유까지도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인정해 준다고요? 소유자. 그럼 바로 이어서 보죠. 건물 소유자 아닌 사람에도 인정할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만 인정하는 걸요? 소유자에게만 부지 점유까지 인정한다.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밑에 건 안 보셔도 되고. 자, 다음 페이지에 이제 점유권과 본권 나오고 점유제도의 관념화, 예외 세 가지가 나오죠. 점유, 보조자. 조문을 볼게요. 195조.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하는 때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그러니까 얘는 사실상의 지배를 하지만 점유권이 인정될 수 없다라고 했죠. 얘는 보조자고요. 왜 그러냐면 얘는 스스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게 아니라 뭘 받았다고요?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기본 강의할 때 막 그림 그려서 사장님과 점원 막 이런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수험상으로 중요한 건 아니고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지시를 받아서 했다. 뭐 가게 점원이라든지 뭐 집에서 일을 도와주시는 가사도우미가 물건의 현실적인 지배를 해도 점유권은 가사도우미한테 있는 거예요? 집주인한테 있는 거예요? 집주인이 그런 거죠. 그러면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점유보호 청구의 주체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봤던 판례 중에서 처의 지위 관련 판례가 있었죠. 이 갑이랑 을이랑 부부인데 갑이 남편이고 을이 이제 아내예요. 그러면 요 아내는 남편의 점유 보조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공동 점유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원래 소유자가 A인데 이 부부가 공동으로 불법 점거를 한 거야. 그러자 A가 이 처를 상대로 인도를 청구한 사건이죠. 이게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게 목적물의 반환 청구권은 누구에게 해야 한다고 했냐면 현재 점유자에게. 그러면 A가 이 을이라는 아내가 만약에 점유 보조자로 인정이 되면 을에게 인도 청구할 수 없죠. 왜냐하면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니까. 근데 우리 판례는 공동 점유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 인도 청구가 인정된다라는 게 판례죠. 그래서 점유 보조자는 수험상으로 기억하실 건 딱 정해져 있어요. 점유자가 아니다. 따라서 점유보호 청구의 주체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근데 뭐는 된다고 했냐면 자력구제는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251쪽에 판례박스가 처의 지위 판례고요. 3번의 효과, 1번이 제일 중요하죠.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므로 점유권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점유보조자는 방해자에 대하여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상대방이 되지도 않습니다. 판례도 그 얘기고. 근데 2번에 뭐는 인정한다고 했냐면 자력구제. 그러니까 침해가 현재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국가구제를 요청할 시간이 없으면 자기가 스스로 구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간접점유가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점유보조자, 간접점유, 상속인의 점유가 한 문제짜리로 나오는 경우는 없고요. 이건 점유의 그냥 기본 개념으로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194조를 보시면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앞에 나와 있는 예들,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이건 다 공통적으로 맡긴 사람이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였죠. 그래야만 간접점유란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예를 들어 임대차를 해주었어요. 원래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였고 점유자였는데 요걸 을에게 임대차를 해주었다. 그러면 이제 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은 을이죠. 근데 을의 점유는 갑으로부터 나왔고 말씀드린 것처럼 갑이 나중에 돌려받을 거예요. 그러면 그 임대차 기간 또는 전세권 그 기간 동안 갑의 점유를 박탈시킬 필요는 없기 때문에 갑의 점유를 여전히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물건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이름 붙인 거냐면 간접점유. 그러니까 간접점유란 말이 나오려면 돌려받을 수 있는 법률 관계가 존재해야 돼요. 그러면 간접점유가 성립하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은 뭐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직접 점유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을이라는 사람의 점유의 형태는 자주점유일까요? 타주점유일까요? 임차한 사람이니까 소유사가 없는 타주점유가 되죠. 자, 그러면 이런 임대차 계약 또는 전세권 계약 이런 법률 관계를 뭐라고 불렀냐면 점유 매개 관계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직접 점유자를 점유 매개자라고 하는데 이 매개자를 연결해 주는 관계죠. 그러면 이 갑은 이 점유 매개 관계의 기초에서 목적물의 반환 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이 반환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를 말할까요? 채권적 청구를 말할까요? 요거는 채권적 청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소유권에 기한 반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매개관계, 계약관계에 기한 반환 청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적 청구로서의 반환 청구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아니 을이 갑의 물건을 침탈을 해서 빼앗아 왔어요. 그럼 빼앗긴 갑은 간접 점유자예요? 점유상실이에요? 점유상실이죠. 그러면 이 갑은 을에게 야, 내 거 내놔라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물권적 청구 행사할 수 있죠. 그렇다고 간접 점유자라는 게 아니고 간접 점유가 되려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를 가져야 한다는 게 아니라 요 계약 관계에 기한 채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환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게 아니라 뭐에 기한? 채권, 매개 관계에 기초한 반환 청구권을 의미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매개 관계가 반드시 유효함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효 취소가 됐어도 갑이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기간 동안은 간접 점유자로 인정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매개 관계는 하나만 있어야 돼요?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개 있죠. 중첩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을이 전대차해 주면 매개 관계 하나 더 생기는 거고. 그럼 간접 점유의 개념을 보셨고요. 그러면 이 간접 점유라는 것도 점유의 하나입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는 점유는 다 직접 점유뿐 아니라 뭐가 포함된다고요? 간접 점유가 포함이 된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에 걸리는 게 원칙인데 뭘 하면 안 걸려요? 점유하면. 직접 점유해야 돼요? 간접 점유해야 돼요? 간접 점유해도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등기 청구권도 간접 점유하면 소멸시효에 걸리잖아요. 우리 취득시효 이제 좀 나중에 볼 텐데 취득시효는 20년간 점유합니다. 점유 취득시효. 직접 점유해야 돼요? 간접 점유돼요? 간접 점유돼요. 예를 들어 제가 10년을 직접 점유하다가 나머지 10년은 다른 사람에게 임대차를 해줬다. 그럼 나머지 10년은 제가 뭐 한 거예요? 간접 점유. 그래도 취득시효는 완성이 돼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유치권이죠. 유치권은 점유가 핵심이에요. 점유가 상실되면 유치권은 어떻게 돼요? 소멸해요. 그러니까 점유의 상실이 본권의 소멸을 가져오는 유일한 게 점유권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권자는 점유를 잃어버리면 소유권이 없어져야 남아있어요. 남아있죠. 전세권자, 지상권자 이런 사람도 점유를 잃었다고 본권이 없어지진 않는데 유치권은 특이하게도 점유의 상실이 곧바로 유치권의 소멸을 가져오게 돼요. 그럼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점유. 직접 점유해야 돼요? 간접 점유돼요? 제가 1, 2월 달에 사람 말을 좀 믿으시라 이렇게 얘기해. 점유라고 하면 다 뭐가 들어간다. 이것도 간접 점유돼요. 그런데 유치권에서는 중요한 게 간접 점유도 되는데 누구에게 직접 점유를 시키면 안 된대요. 채무자에게 직접 점유를 시키는 간접 점유는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된다고 했죠. 예를 들어 제가 뭐 이 물건의 유치권자인데 제가 계속 보관하기가 불편하면 임치계약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관시켜도 되잖아요. 그럼 저는 무슨 점유하는 거예요? 간접. 그래도 유치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구에게 맡기지 말라고요. 채무자에게 맡기는 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점유라고 하면 간접 점유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간접 점유자도 점유보호 청구의 주체가 되고 간접 점유자도 점유보호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건 좀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갑이 을한테 물건을 뭐 임차해 주었다. 근데 병이라는 애가 이 물건을 빼앗아 갔어요. 침탈해서 가져갔다. 그러면 점유권에 기한 반환을 청구합니다. 그러니까 점유권에 기한 반환은 뭐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점유권이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을이 병에게 점유물 반환 청구하는 건 당연한데 요 임대인 갑이 병을 상대로 점유 회수를 청구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죠. 이게 뭐니까? 간접 점유자죠. 간접 점유자니까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물론 소유권에 기한 반환은 당연히 하는 거고 점유권에 기한 게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얘가 소유자이면서 점유자인데 을이 물건을 빼앗아 갔다. 침탈했어요. 그러면 이 갑의 물권적 청구는 몇 개냐면 2개. 소유권에 기한 반환도 되고 점유권에 기한 반환도 되는데 근데 을이 이거를 빼앗아 가지고요. 병이라는 애한테 차임을 받고 빌려주었다. 그래서 이제 을이 병에게 인도를 한 거죠.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반환 청구를 할 때 요 을을 상대로 야 돌려줘 라고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 을이 만약에 점유자면 할 수 있는 거고 을이 점유자가 아니면 상대방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누구라고 했어요? 현재 목적물의 점유자. 을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얘가 얘한테 임대차를 준 거니까 얘는 뭐예요? 간접 점유자고 얘는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도 상대방이 될 수 있다. 그럼 만일에 을이 침탈한 물건을 병한테 매매를 했다. 매매를 해서 넘겨주면 갑은 을에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매매를 했다는 것은 간접 점유자의 점유상실이에요. 점유상실이니까 이때는 얘한테만 가능하지만 이렇게 간접 점유가 성립되면 을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그림은 뭐냐면 간접 점유자도 점유보호 청구에 뭐가 될 수 있어요? 주체가 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간접 점유자도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례로 나올 때 좀 조심하시고요. 이해되셨죠? 예, 간접 점유 개념이고 그리고 이제 상속인의 점유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 소유하고 있다가 갑이 사망을 합니다. 을이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이 상속인은 점유권을 승계하게 되는데 언제 승계하죠? 사망 시에 곧바로 승계합니다. 그러면 현실의 인도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요. 그리고 을이 갑의 사망 사실을 알 필요도 없다. 다른 시험에 치사하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면 현실의 인도 없이도 점유권을 취득한다. 틀려요. 사망 사실을 알게 될 필요도 없는 거야. 얘가 모를 수도 있잖아요. 바로 사망과 동시에 취득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점유권 취득이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관념적이라는 거예요? 관념. 그래서 점유의 관념하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상속인의 점유는 특성상 피상속인을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분리하여 주장할 수 있느냐. 분리 주장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그렇죠? 다 떠나야 되는 거지. 나는 몰라. 내 것만 할래.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다. 상속의 특성이고요. 그래서 밑에 보면 253쪽에 상속인의 점유가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마지막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이 점유하고 있었던 물건은 사실상 지배 없이도 당연히 상속인의 점유가 된다. 상속인이 개시를 알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2번은 저 뒤에 나올 거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것만 상속인이 자기 것만 분리하여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점유의 종류. 자주와 타주가 나오는데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를 자주, 없으면 타주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뭐로 구별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민법상 소유의 의사, 자주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게 시험범위에서 딱 3번 나와요. 뭐가 있었냐면 무주물 선점. 그러니까 주인 없는 동산을 선점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소유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선점. 무주물 선점은 승계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이요? 원시 취득이고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안 되고 동산만. 그러니까 무주의 부동산은 다 누구 거냐면 국가께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취득시효예요. 점유 취득시효든 등기부 취득시효든 반드시 소유의 의사를 요건으로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공부하게 되는데 점유자 회복자 관계에서 현존 이익의 배상이에요. 그러니까 현존 이익을 배상하려면 선의뿐만 아니라 자주 점유까지 갖춰야 한다라고 했죠. 근데 이것들은 간단한 거고 특히 이제 취득시효가 문제였는데 우리가 이제 사례 본 것처럼 갑이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을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 공연하게 몇 년을 점유했냐면 20년을 점유합니다. 그러니까 이 을이 1980년부터 2000년까지 20년을 점유했다. 그러면
20년을 점유했다고 바로 소유자가 되는 건 아니고요. 얘가 뭘 해야 돼요? 등기. 그럼 을이갑에게 등기줘라고 등기를 청구하게 되는데 아직 소유자가 아니니까 성질은 당연히 채권적이에요. 자, 그러면 을이갑한테 내가 이렇게 해서 완성했어요 라고 등기 달라고 하면 갑이 줄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 다툼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면 법원으로 가요. 그럼 이제 얘가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 요건을 갖췄느냐 갖추지 않느냐에 따라서 뭐 승패소가 결정이 돼요. 근데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라고 했냐면 바로 소유의 의사. 이게 가장 취득시효 사건의 쟁점이고요. 평원공여는 문제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했어요. 평원의 반대말은 뭐라 그랬어요? 폭력. 물론 안평원인데 예, 폭력, 강포 뭐 이런 거고요. 공공연하다라는 것의 반대말은 숨겨서 비밀로 은비라고 했죠. 그래서 폭력을 쓰지 않았다. 약간의 다툼이 있다고 해서 그게 평온하지 않은 것으로 보지 않아요. 웬만하면 인정이 되고. 근데 20년은 조금 문제가 되겠죠. 기간을 완성했느냐 또는 기산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가고 다툼이 좀 있긴 한데 대부분은 이 사람에게 소유의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로 결정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아니 그러면 80년에 왜 점유했어요? 라고 했더니 을이 내가 돈 내고 샀어요 이럽니다. 매매를 했다라는 것은 소유할 의사가 있죠. 매매나 증여나 뭐 교환이나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 자주점유가 되는데 20년 전에 왜 점유했냐고 했더니 빌렸대요. 임대차, 사용대차, 전세권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 자주가 아니라 타주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우리 판례가 자주와 타주를 구별하는 기준은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가 중요한 거예요? 객관적인 게 중요한 거예요? 객관적인. 소위 이제 자주와 타주를 구별하는 건 객관설의 입장에서 모든 사정을 통틀어 외형적,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만약에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따른다라고 하면 틀려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차라는 게 밝혀졌어요. 임대차라는 게 밝혀졌는데 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임대차 계약은 했지만 난 정말 마음속으로 가질 생각이었어 라고 한다고 해서 자주로 인정해 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객관적으로 밝혀지면 좋은데 취득시효 사건은 뭐 수십 년짜리가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면 자주로 추정해요? 타주로 추정해요? 자주로 추정합니다. 이제 19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죠. 점유하고 있으면 몇 가지가 추정되냐면 4가지가 추정돼요. 점유하고 있으면. 첫 번째가 뭐예요? 자주. 소유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 4가지가 추정되고요. 뭐가 추정되면 틀려요?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주점유는 추정된다라고 했고 교재를 보시면 의가 나와 있고요. 밑에 구별 기준이 중요합니다. 둘째 줄 가운데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돼야 한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따라서 점유 권원이 매매 교환 증여면 자주고 임대차, 전세권 타주죠. 분묘기지권 자주의 타주요. 타주죠. 남의 땅을 이용하는 거니까. 우리 분묘기지권은 어느 파트에서 공부했었어요? 지상권, 그렇죠? 특수지상권으로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유사지상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유사가 요구되지 않는 타주고요. 명의신탁. 명의신탁하면 수탁자는 남의 거를 보관해 주는 사람이니까 자주가 아니라 타주가 되죠. 또한 매도인에게 처분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 취득했거나. 중요한 말이 뭐예요? 알면서라고 했고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 점유를 개시했다. 역시 알면서죠. 그러니까 조심하실 점이 뭐였냐면 처분 권한 없는 자에게 매수했다. 처분권 없는 자에게 매수하면 자주예요, 타주예요? 자주예요. 돈 내고 샀잖아요. 그럼 돈 내고 샀으면 객관적으로 소유할 의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처분권이 없다는 걸 알면서 산 사람까지 인정해 주진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무효인 매매계약을 통하여 점유했다. 무효인 매매계약을 통해 점유하면 자주예요, 타주요? 자주죠. 무효든 뭐든 매매는 객관적으로 자주예요. 근데 무효임을 알면서도 매수했다면 자주를 깨뜨리겠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악의의 무단점유가 나왔죠. 악의의 무단점유라는 건 남의 것임을 뻔히 알면서 무단으로 점거한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자주를 인정해 줄 수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자, 그럼 3번에 보시면 권원의 성질상 자주인지 타주인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 얘기 하는 거야. 분명하면 좋은데 분명하지 않으면 자주로 추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 주체인 국가나 지자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러니까 이 자주점유의 추정은 꼭 우리와 같은 자연인에게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법인에게도 공법인에게도 똑같이 인정을 한다라는 거죠. 자, 오른쪽에 자주점유의 타주점유 전환이 나오는데 전환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시죠.